힘이 되는 경제, 오늘은 김윤경 기자, 김치영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윤경 기자님은 지난주에 뵙고 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헷갈리네. 지난주입니다. 예, 지난주네요. 김치영 기자는 오늘 처음입니다. 네. 주말 하이킥은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주말 하이킥에서 우리 신 변호사님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갔냐? 왜 네가 하고 있냐? 주말에는 김치영 기자님이 맡아서 주 5일제로 하시고. 예. 연장 근무까지. 그 가림막이 사라졌습니다. 네. 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됐는데 아까 이재갑 교수님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세요. 오히려 그 감염 취약계층, 고령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더 힘들어졌다. 그렇죠. 더 철저하게 마스크 쓸 수밖에 없다. 예. 딴 사람들이 벗으니까. 마스크만큼 비용 대비 효과 있는 방역이 없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쓰고 다니려고 하고 오늘도 제가 병원에 다녀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거를 확인을 좀 했어요. 근데 뭐 코로나 종식이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가림 효과도 있고 또 방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쓰고 싶은데 확실히 감염이 두려운 편입니다. 네. 지금 부조실도 다 쓰고 계세요. 네. 원래 안 써도 되거든요. 의무는 해제됐는데 다 쓰고 계세요. 근데 오늘 뭐- 어떠셨어요? 예, 김치영 기자님. 저도 쓰고 다녔습니다. 저도 방한 효과 때문에 당분간은 쓸 생각이 있고요. 네. 물론 뭐 정부에서 해제는 했지만 그래도 꼭 써야 되는 장소들은 아직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대중교통 탈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음. 어차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지금 댓글로 네. 그 마트는 해제되는데 약국은 안 된다 그러면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은 어떡하나요? 아 그럴 때 또 다시 써야 돼요. 된다고 합니다. 예, 네. 다시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시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그전에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였는데 양쪽으로 30분씩 연장하는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오늘 차질이나 혼란 없었나요? 특별히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2개월 만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영업 시간을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게 2년 2개월 만이고 이제 영업 시간을 줄였던 것을 되돌리는 거는 1년 6개월 만인데 네. 소비자들 경우에는 좀 반기는 편이에요. 네, 네. 그렇죠, 영업 아무래도. 시간이 아무래도 9시 반이 되면은 사람들이 9시까지 와서 기다리거든요. 네. 그래서 더 빨리 가야지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편하게 점심 먹고 방문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노조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금융노사가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하고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돼서 노사공동 TF를 구성해서 성실히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합의하자고 해놓고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다시 근무 시간을 늘렸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로 법적 대응도 생각하겠다라고 오늘 이제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노조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을 앞으로 조금씩 줄여도 이런 앞서 말씀드린 주 4.5일 근무제라든지 이런 데 기준에 부족할 텐데 이걸 다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보니까 통계를 찾아보니까 입출금 자금이체 거래 건수가 7.1%였는데 창구 업무 처리 비중이 네. 코로나19 거치면서 5%로 줄었다. 그래서 창구 업무가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사실 뭐 많지도 않은데 약속했던 거를 네. 깨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네, 당국에서 법적 검토를 해줬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근무 시간 네. 줄이는 것과 영업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당연히 노조에 있어서는 근무 시간을 그대로 줄이는 것에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당사자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통계 착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코로나19 때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이제 아니 온라인으로 거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년 사이에 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하신 분들이 줄었다는 것 때문에 은행의 근무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에 착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시간이 줄어든 게 불편하죠. 지점도 많이 줄었거든요. 지점이 많이 줄은 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소비자 입장은 그런데 예.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한 번 줄어든 근로 시간이 다시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더 줄여가자, 근무 환경을 더 좋게 하자 만든 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이신데 이분은 금융노사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 관련 논의를 진행하던 와중에 갑자기 정부가 압박을 시작한 모양새고 평균 연봉이 높은 은행 노동자를 귀족 노동자로 몰아 혐오로 조장하고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고 싶은 거 아니냐. 연말 연초에 화물 노동자, 건설 노동자 강경 대응에서 재미 본 정부의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프레임을 씌워할 필요는 있을까요? 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힘이 되는 경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김치영, 김윤경 두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힘이 되는 경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점심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점심 먹기가 쉽지 않은. 맞습니다. 정말요. 저도 오늘 점심 먹다가 그러네 이거 또 10,000원이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아니 닭곰탕 하나 먹는데 한 돈 10,000원씩 해요. 예. 새해 들어서 여기저기 물가 오른다는 얘기, 특히 공공요금 오른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교통비가 지난해에도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이제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랐는데 이제 9.7%,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요인이 다른 게 국제 유가보다는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전체적인 가구의 교통비 부담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중형 택시 기본료 네. 4,800원으로 오릅니다. 네. 예, 서울이죠. 그리고 기본 거리는 더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그 오르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죠. 예. 심야 할증도 확대됐잖아요. 예, 네. 심야 할증도 확대가 돼서 요금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모범 택시, 대형 택시도 다 따라서 늘어날 그 예정이고, 더 이제 서민들에게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8년 만에 서울시가 이제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4월에 인상을 목표로 하고 다음 달에 공청회하고 또 뭐 이제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인상폭이 뭐 이미 이제 나와요.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오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지하철이 1,250원, 버스가 1,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00원이 오르는 것만 기준으로 해도 뭐 30일 기준으로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은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는 오르는 네. 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잇따라서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들이 더 심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이 올리면은 또 지방들도 따라서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인천, 대구, 대전 뭐 이런 곳들도 다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달에는 도시가스 요금도 또 올린다 그러던데. 맞아요. 예. 예. 1분기에는 안 올리고 2, 4분기 때는 도시가스 요금 또 올린다 그랬거든요. 1분기에 올리면 충격이 세지니까 한참 약간 많이 쓸 때니까. 퐁당퐁당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을 동시에 올리기 좀 그러니까 가스요금 올리고 전기요금 올리고, 뭐 아니면 둘이 같이 올린다면 한 분기 쉬고 다음 분기 올리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불가피한 측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죠. 계속 눌러왔거든요. 이 네. 요금 인상 요인을. 그러다가 이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니까 보물 터지듯이 요금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네. 공공요금 올라가면 따라서 다른 물가 뭐 특히 뭐 식품이라든지 네. 일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가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나요? 지금 당장 식료품 물가 또 올린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빈과업체에서 작년에 한번 올렸었는데 작년에 한 20% 정도 아이스크림 가격 올렸는데 지금 또 5에서 20% 올리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른 식품 물가들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물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가격에 반영한다? 그럼 기업들은 가격에 반영해서 본인들은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그 높아진 가격을, 금리가 올라가서 가처분 소득은 줄어 있는데 거기서 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네. 소비자들은 그걸 어디다 전가시켜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여서, 이렇게 물가가 그냥 고삐 풀리듯이 올라가는 걸 방만하고 있을 거냐, 방조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불만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가스비 얘기하면서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전문가들 의견 어떤가 물어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IMF 같은 그 대규모 위기가 경제적인 올 수 있다.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 위축을 굉장히 네. 걱정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인플레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소비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갑을 닫고 이렇게 최대한 개인도 긴축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인이 긴축하면 정부가라도 돈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래야 시장에 전체적으로 돈이 돌지 않아요? 결국에는 경제 주체가 세 군데지 않습니까? 정부, 기업, 개인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예. 지금 모양새로 보면 기업도 어렵다. 그다음에 개인들도 지금 이렇게 물가 오르고 가처분 소득 주니까 소비 못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럼 정부가 돈 써야죠. 근데 예. 정부는 지난해 예산 마련할 때 재정 건전성 문제하면서 예산 맞아요. 축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안 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격 정가를 상품에다 해주면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계속 확보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인들 못 버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근로자들 임금 인상 자제해라라는 얘기를 코멘트를 했단 말이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예, 물가 상승률 때문에 임금 인상 자제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임금을 바라보나 하는 생각이 들긴 그러면 했어요.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누구만 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 난방비 폭탄 얘기 막 나오니까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 말들이 있다가 대통령이 먼저 그 오늘 네. 예비비로 1,000억 네. 예비비 지출한 건 즉시 제가했다. 차관 회의도 거치지 않고 네. 국무회의에 안을 올려가지고 바로 제가했다라고 그래요. 국무회의도 원래 화요일에 열리잖아요. 네, 땡겨서 했어요, 오늘. 월요일에 긴급하게 좀 모양새를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차관회의 거쳐서 보통 일주일 후에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제가가 되고 하는데 1,000억 예비비를 지출하는 안건을 그냥 바로 제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 예산이 800억이 있고요. 여기에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1,800억 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찔끔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예,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160만 가구 정도가 이 지원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2배로 늘렸다라고 하지만 또 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나 아니면은 가스요금 할인을 받는 가구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것만 확대를 하고 뭐 이제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부에서도 사실 뭐 특별한 대책은 없다. 이런 말까지 또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얘기랑 오늘 한덕수 총리가 한 얘기가 너무 네. 이렇게 엇갈려요. 한덕수 총리는 그 정부가 나서서 가스비를 비롯해서 공공요금 억제하는 거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1,000억 지원을 네. 제가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메시지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굉장히 평가하세요? 긴급하게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더 뭐 포함시켰다, 제가 했다. 이거는 저는 약간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인데 약도 되게 센 약도 아니고 다 치료도 안 되는 약을 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뭐 결국엔 공기업이 그 가스요금을 올렸으니까 네. 그 병을 준 건데 약은 되게 뭐 약한 처방을 해주면서 약간 생색내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포퓰리즘이라고 표현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셨는데 공기업이 하는 역할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기업에 맡긴 이유가 네.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엄청 클 때 이걸 좀 제한해 주라는 거거든요. 완충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정부가. 네. 민간 기업에 맡기지 않은 이유는 유럽이나 여기서도 저희가 봤지만 바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면 서민 생활이나 이런 데 영향을 너무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보고 20년이고 30년을 보고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때를 생각해서 지금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나중에 벌충해서 이걸 메꾸자라는 식으로 공기업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럼 이건 민영화하자는 얘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시장 정책은 뭐 지금 보면 미분양 아파트 사들여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아니 뭐 양곡관리법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쌀은 네. 안 사주겠다고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사주겠다는 것이냐라고 굉장히 우리 난방비 지원은 없고. 네, 난방비 지원은 없고 참 답답할 노릇인데 어쨌든 2월 난방비 부담 우려의 윤 대통령이 뭐 오늘 1,000억 제가 한 거 말고도 중산층하고 서민에 대해서 뭐 모든 대책을 강구해라. 모든 대책을 강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예. 특별한 대책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관료들이 아마 특별한 거 무언가를 이제 좀 만들어 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아니 오늘 대통령이랑 예. 총리 메시지가 너무 너무 엇갈리죠. 너무 엇갈려가지고
그럴 땐 뭐 대통령 얘기를 듣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추가 대책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중산층까지 확대한 이 난방비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MB 때처럼 네. 뭐 물가 MB 물가 만들어가지고 거기 관리해. 요금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 국장님도 있고 네, 그랬어요. 전기요금 파국장님, 국장 뭐 이런 양파 국장님 뭐 뭐 이렇게 했던 있었는데. 것의 부작용은 또 다음 또에 네. 그 폭탄을 넘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지금 뭐 여당에서 얘기하고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처럼 주자. 네네. 뭐 그래서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횡재세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하자는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네. 예. 그 보니까 횡재세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가스도 LNG도 민간 직수입자들 이익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6,400억, GS는 3분기에만 9,500억, SK E&S는 3분기까지 1조 4천억 막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늘었어요. 가스공사도 작년 4, 4분기에만 5천억 정도 막 늘어가지고 이거 다 운으로 번 거니까 네. 횡재세 이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데 국제적으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유럽에서도 뭐, 이제 본격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쉐브론이라든지 엑손모빌 이런 정유사들의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주주한테 매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횡재세로 낼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이게 있더라고요. 추경호 부총리가 횡재세 관련해서는 일축했지 않습니까? 예, 전혀 아유, 안 고려하지 돼.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들이 부침이 있는데 네. 안 좋을 때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익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법인세로 기업들의 거두면 이익을 된다. 나면 거두면 네. 된다라고 하셨는데 법인세는 깎아줬지 않습니까? 깎았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에너지 아까 기업들 얘기하셨는데 에너지 기업들이 직원들한테랑 주주한테 지금 인센티브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정도는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기업이 그렇게 갑자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의 이익을 그렇게 나누고 나면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익 많이 내고 세금 덜 내려고 이렇게 나눠버리고 하면 결국엔 국가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추 부총리가 얘기한 이익 많이 냈을 때 기업들에게 법인세로 거두면 된다? 여기서도 누수가 생기는 거죠. 예, 경비 처리하는 겁니다. 경비 처리. 조그만 자영업자들도 법. 아니 그리고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말도 안 된다고 네, 생각이 네. 되는 게 네. 원전 비중을 늘려야지 된다는 그 얘기예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난방비 급등 대안은 원전 확대로. 그러니까 뭐 부존 자원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예. 그래서 원전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원전 비중이 한 30% 가까이 돼요. 네. 전력 중에서. 근데 이게 사실 30%까지 올라야 될 것은 이런 친환경 탈탄소 시대에는 재생에너지 맞습니다. 돌려서 예. 그만큼 가동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그 발전 비용이 30%를 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원전을 뭐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경제성도 사실은 그 롱텀에서 보면. 그렇죠. 경제성도 있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폐기물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과 경제성은 사실은 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국민연금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좀 앞당겨진다. 이런 예상들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독 붙여서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15%로 인상을 한다. 연금개혁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단독으로 중앙일보 등에서 냈더니 오늘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다. 합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연금개혁 특위 위원들 민간위원들 저도 아는 분이 있어서 연못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이건 전부 다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는 다 노코멘트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가는지 모르겠다. 기자들이 주변 취재를 하거나 예. 핵심 관계자 이제 뭐 멘트를 따면서 예. 약간은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네. 사실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7일에 우리나라 이제 5년마다 추산하는 재정 그 추계가 나왔잖아요.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나왔는데 2055년 그러니까 당초보다 2년 정도 빨리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가자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소득 대체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100만 얼마 원, 받을 거냐? 100만 원 받으면은 그러니까 봉급으로 받으면은 9만 원은 이제 연금으로 내고 한 43만 원 정도 돌려받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거를 좀 높여야지 되는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예. 언론에서 먼저 터뜨린 거고 합의안이 나온 게 없거든요. 네, 합의안 나온 거 예. 없다는데 뭐 합의됐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합의가 됐다면은 제대로 좀 발표를 해가지고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지 될 네. 텐데, 예. 요율을 올리는 것에 네.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가들이 의견이 일치하는데 얼마나 올릴 거냐 어느 단계로 이런 걸 테고 이 그다음에 약간 소득 대체율 문제가 있겠죠. 여론 떠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그쵸. 어느 정도는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독이라고 달고 나왔지만 단독이라고 보기도 힘든 기사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죠. 너 모아놓은 돈이 한 100만 원 있는데 너 한 달에 10,000원 내고 2만 원씩 빼가면 곧 돈이 없어질 것 같아. 어떻게 네. 하면 좋겠니? 그러면 돈을 덜 빼가거나 돈을 더 내면 되겠죠. 이 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요율을 얘기예요. 올리거나 받는 시기를 늦추거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이제 몇 퍼센트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결국에는 국민연금 특위에서 요율 가지고 이렇게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저렇게도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 정도 선이면 괜찮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밖으로 흘러나온 거고 약간 이걸 흘림으로써 여론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계속해서 국가에서는 지금 국민요금이 곧 고갈될 것 같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가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자들에게 너네 곧 잘못하면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아라는 위기감을 조장한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민간에서 위기감이 생기더라도 정부를 믿으세요. 다만 그렇죠. 요렇게 조정을 해야 우리 자식들도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정부라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들 못 받을지도 몰라. 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이 요율을 위기감이 올려야 조성이- 되는데 올리기 위한 밑밥 까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이런 여론이 계속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을 서두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저는 같아요. 그게 국가에 대한 신뢰 지수를 깎아먹는 거라서 이게 연금 개혁을 진짜 진지하게 논의해서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저는 위기감 이렇게 조장이. 신속하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연금 개혁은 네. 사회적인 수기가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10월까지 내놓겠다 연금 개혁안이 네. 너무 빨라요. 예, 당사자들 가능할까요? 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프랑스는 한 100만 명 나와서 연금 개혁한다니까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갈등 요인이 큰 건데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해서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힘이 되는 경제 김치영 기자, 김용현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